이 사기꾼은 목적이 상대방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 친절합니다. 아주 미안할 정도로 잘해줘요. 사람들이 급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급한 거는 지가 급한 거지 내가 급한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기꾼은 자기 고향에다가 막 기부도 많이 하고 뭐 공덕비도 세워요. 근데 그 기부한 돈의 출처가 어디냐 하면은 다 사기친 돈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집 한 채 살 돈을 사기 당하시는 바람에 사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보다 관심을 갖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3년 검사 생활 플러스 변호사 생활 1년 7개월을 녹여서 제가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사기꾼 감별 체크리스트 31. 7, 8개 정도 해당된다면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필요 이상 친절합니다. 아주 미안할 정도로 잘해줘요. 왜냐하면 이 사기꾼은 목적이 상대방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믿게 하려면 굉장히 잘해줘야죠. 그 다음에 목적이 달성되면 그냥 연락이 없습니다. 계산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사전에 이제 양해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왜 그랬냐 하면은 지금 했던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특징이 사회적 약자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식당이나 뭐 골프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캐디나 식당 종업원을 아주 그냥 인간 이하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익과 손실에 따라 움직이니까 이익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거래하면은 제가 완전히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고요. 자기가 굉장히 불리하다 싶으면은 완전히 그 납작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아부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 받으러 갔다가 그 사람이 너무 슬프고 요새 힘든 그런 처지를 듣고서 그냥 마음이 아파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주는 그게 다 연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연기에 속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기꾼은 굉장히 이제 별 볼 일은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이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유명한 누굴 안다든지 하여튼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잘 안다고 막 이게 막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병풍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한테만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너한테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은 이걸 남한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차고에 빠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고립시켜가지고 그대로 다 먹혀들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급하게 막 재촉을 합니다. 자기가 뭐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안 하면 자기가 뭐 이렇게 신고돼서 뭐 처벌받게 생겼는데 돈을 빨리 보내주면 내일 갚겠다는 거죠. 돈을 보내줬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급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급한 거는 지가 급한 거지 내가 급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급한 상황을 몰아간다 그러면은 한 템포를 늦춰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은 계속 밀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밀어줘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으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뭐 한참 뒤에 줄게 이게 아니고 내일 아침 10시에 줄게 이래요. 그러면 이제 또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하면은 회의 중이래. 오후에 또 전화하래요. 오후에 전화하면 또 내일 몇 시에 준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질질 끌어가지고 사기 사건 공소시효 10년이 끝날 때까지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이제 장밋빛 미래만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만 해요. 파격적 고수익 이거 하면은 어떤 좋은 수익이 난다 이익만 얘기하지 이 사업이 실패해서 어떻게 되게 손실이 난다 이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절대로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증거를 남겼다가 그 증거 때문에 자기가 처벌되는데요. 그래서 아는 사이에 뭐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써달라 그러면 화를 내면서 나를 여태까지 이렇게 못 믿었냐. 나는 너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데 나를 못 믿었다 이거지. 그럼 난 기분이 너무 나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너하고는 절교야.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하면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건인데요. 한 2억을 빌려주면서 그것도 뭐 오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알았던 사람인데 차용증을 이제 써달라고 해서 이제 마지못해 써줍니다. 써주는데 하는 얘기가 그
주민등록 번호를 써달라 그랬거든요. 주민등록 번호는 개인정보인데 그런 걸 함부로 요구하냐. 당신은 내 이름도 알고 내 휴대폰 번호도 알고 내 사는 데도 다 알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 번호 이런 거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막 뭐라 그러길래 또 사람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대충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뒤에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하려고 봤더니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요. 나중에 보니까 대포폰이고요. 다 차명으로 다 돼 있고 그거는 사기치겠다는 증거를 안 남기겠다는 그런 의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 하나가 뭐냐면은 그 맞춤형 사기친다 그랬잖아요. 피해 금액이 그 사람 어떤 그 재산 상태에 맞추어서 고소하기 애매한 정도의 금액을 고소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이 많으면 좀 피해 금액을 좀 높이고요. 적으면은 뭐 적은 대로. 그리고 또 고소하면은 또 검찰청이나 경찰서 가서 또 조사받아야지. 또 서로 또 얘기가 다르면 또 대질 조사받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사기당해서 고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그 다음번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걸 이제 그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조사를 받는데 검사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대답을 안 해요. 말을 빙빙빙 돌려. 그래서 언제 그 누구한테 얼마 이렇게 받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대답을 안 하고 그 사람 만난 것부터 뭐 한참 뭐 장황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정신을 내가 안 차리면 내가 지금 뭘 물어봤지?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말을 이렇게 막 즉답을 안 하고 말을 돌리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은 거짓으로 막 소문을 내서 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싸울 의욕을 꺾어요. 자기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한테 벌써 손을 다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무혐의가 된다. 너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이게 무혐의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고소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근데 실질은 이 사기꾼이 손을 써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기 사건의 수사를 잘해서 기소되는 게 20%밖에 안 되죠. 80%는 불기소예요. 증거가 부족해서. 애초에 민사사안이거나.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하면은 직업이 확실해도 그 사람이 어려우면 사기를 친다는 거죠. 3일을 굶어서 뭐 담장 안 뛰어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다급하면은 또 이렇게 한순간 또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직업이 확실해도 현재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태 그리고 이 증거를 확실히 이렇게 남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돈도 많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 사람 어떤 그 경력을 쳐보면 진짜 옛날에는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거 파리를 하면서 그걸 미끼로 해서 현재에 또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는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는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기꾼 특징이 돈 냄새를 귀신같이 잘 맡습니다.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기칠 대상 포착에 또 아주 능해요. 여러 가지 이 나름대로 뭐 노하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발명을 하나 했어요. 특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특허 받았다는 그 특허증을 가지고서 한 10몇 억을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한테 물어봤죠. 아니 이게 특허가 상용화 되려면 이것도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또 다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속았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특허만 있으면 다 그냥 바로 상용화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특허하고 상용화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기꾼은 자기가 불리하면은 완전히 사람이 돌변해서 판세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동업하자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해 가면서 아무래도 좀 의심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을 해가지고 나 이러면 자꾸 이렇게 나를 의심하면은 나 더 이상 당신하고 일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는 돈을 안 냈고요. 이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자기 돈이 벌써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 약자가 돼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막 오히려 그 사과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전문 용어를 굉장히 사용하면서 뭐 주식이면 주식 뭐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막 써요. 쓰면서 자기는 어떤 그쪽 분야의 전문가다 이러면서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 많이 쓰면서 못 알아듣게 하면서 돈을 자꾸 요구하면은 이건 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가 주식 전문가인 것처럼 막 하면서 이제 돈을 막 투자받게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때 이제 뉴스도 났지만은 청담동 주식 부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외에도 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갖다가 지금 연말에 처분을 하는데 자기들은 한 1,000억 정도 지금 이 돈을 넣어놨는데 당신도 워낙 착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10억 넣어주면 이거 대박 난다 이러면서 돈을 이제 투자하라고 하는 거예요. 10억이면 진짜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미안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금액이 전체 이 사기 프로젝트 속에서는 아주 작은 걸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빌리면 빌리는 그 사람, 돈을 계약의 당사자한테 돈을 이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3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뭐 자기 뭐 아들 계좌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뭐 밑에 직원 뭐 계좌로 돈을 넣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돈 달라 그러면 자기는 빌린 적이 없다는 거죠. 당신은 지금 이 피해자가 넣은 계좌 그 사람하고 너희들 관계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뭐 발뺌하는 경우가 아주 진짜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당사자 계좌로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기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차용증에 공증까지 해주는 거예요. 사기꾼 특징이 뭐냐면 사기친 돈은 일단 다 차명으로 돌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공증까지 해주는 거죠. 그 차용증 뭐 있어 봐야 이거는 뭐 그 사람이 돈이 없다면 그 차용증을 근거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돈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감성을 자극해서 경계벽을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이면은 아버님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타의 뭐 달인 그래가지고 인스타 아줌마인가요?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161억 원인가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실형 8년인가 이렇게 나온 그 여자분인데요. 자기 그 인스타에다가 가족들의 어린아이 돌보는 것부터 뭐 가족 뭐 사진부터 소소한 그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일상의 어떤 사진들을 올리기에 이렇게 그 애들 잘 키우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기치겠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선행을 통해서 기부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죠. 청담동 거기도 보면은 그게 사랑의 열매인가요? 거기가 1억 기부하고요. 단타하던 그 사기쳤던 아줌마도 기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기꾼은 자기 고향에다가 막 기부도 많이 하고 뭐 공덕비도 세워요. 근데 그 기부한 돈의 출처가 어디냐 하면은 다 사기친 돈이라는 거죠. 기부 행위를 잘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기꾼이 아니라고 이게 단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실제 사건들 속에서 보면은 큰 돈을 요구하는데 1억이나 2억을 이렇게 요구하면서도 이걸 자기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계좌로 돈을 못 받는데요. 그러면서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 사건에서 현금으로 이렇게 주면서 그 현금 인수증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낭패당한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하여튼 남녀간에 하여튼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돈 요구하면은 이건 사기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애정은 애정이지 거기에 막 금전이 끼면은 이거는 상당히 긴장해야 되고, 사기꾼이 사랑한 거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 돈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혼자 전화 받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 들고 있으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 보이스피싱이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중고 물품 거래에 있어가지고는 항상 물건이나 돈을 먼저 보내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만나서 해야 되고, 만나서 하는 경우도 섬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재고하고 확인하라. 재고라는 게 think twice거든요. 합리적인 의심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확인하라. 일일이 하나씩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처음에 사람을 만났는데요. 처음 만남에 느낌이 나쁘다. 뭔가 나한테 손해를 끼칠 것 같다. 이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잊어먹으면 저처럼 이제 이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파격적 고수익 보장, 이건 뭔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나를 속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반대 문서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운 계약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문서를 써줄 때는 상대방한테 그게 아니라는 걸 문서로 받든지 아니면 뭐 녹음을 하든지 뭘 해야 됩니다. 5가지 그 예방 행동 지침을 숙지하셔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행동 속에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지인도 잃지 않고 내 돈도 잃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생활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기는 하느님 아들이라서 절대로 사기를 많이 당해도 고소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건 내 돈을 그냥 가져가도 뒤탈없는 돈이라고 광고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형사 1심 같은 경우에 보니까 45%가 혼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민사 사건인 경우도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 92.7% 베트남에서 취업 사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현지인들을 상대로 형이 어떻게 나왔냐면 무기징역형이 나왔어요.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취업 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기꾼이 얼마 나왔냐면 실형 3년밖에 안 나왔어요.